자, 그럼 또 다시 가봅시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방금 설명한 그 예매계 문화권의 가장 표주적인 어떤 청동기 시대 문화라고 한다면 비파형 동검 문화라는 겁니다. 비파형 동검 문화가 곧 예mek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 사실 논쟁이 많죠. 차차 얘기해 봅시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은 역시 비파형 동검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 동북 지역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뭐 요동반도를 비롯한 뭐 동북 삼성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하 유역이 사실은 비파형 동검의 어떤 정말 요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비파형 동검은 예맹 문화권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 사실 기원전 12세기 높이 올려보면 기원전 15세기까지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 기원전 12세기 혹은 10세기 경부터 요하유역 일대에서 서서히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12세기도 사실 많이 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기원전 10세기 정도가 되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지방 문화권이 등장을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단순히 비파형 동검 문화권을 이렇게 하나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제부터 얘기하기 좀 복잡해지는데, 좀 봅시다. 대략 기원전 10세기 무렵이 되면 비파형 동검 문화가 각 지역으로 본격적인 확산을 하면서 각 지역별로 이제 지방 문화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가점 상층 문화. 그러니까 하가점 상층 문화라는 것은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이제 발전해서 이제 상층 문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고학 유적은 더 밑에 있는 유적이 오래된 유적이고 그 위에 있는 유적이 비교적 근래 유적이잖아. 그래서 하층 문화가 오래된 거고 상층 문화가 비교적 최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한데 하가점 상층 문화라고 해서 하가점 상층 문화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디냐면 오늘날 요하에서도 저 서쪽 한참 가서 저 내몽골 일대 거의 그쪽으로 가야 나타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른바 용두산 유적에서 뭐 남산간 유적을 이동한다 그러는데 뭐 화가점 상층 문화도 사실은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략 요하 서쪽 한참 서쪽에 있는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령식 동검 문화라고 해서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요하 서쪽과 요하 동쪽 요소 요동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화가 요령식 동검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하 서쪽에서는 뭐 조양 12대 영자 유적이 대표적인 하나의 유형인 거고 그 다음에 요하 동쪽에서는 쌍방 유형과 이도하자 유형을 합쳐서 쌍방 이도하자 유형이라고 하는데, 쌍방과 이도하자 유적과 함께 이게 이제 계승돼서 발전된 정거하자 유적, 뭐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바로 요령식 동검 문화가 우리가 전기 고조선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심지로서는 조양 12대 형제 유적이 많이 주목이 되고 그보다 시기가 좀 내려오면 정거하자 유적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비파형 동검 문화라고 하면 청동기 문화 중에 그 송화강 북류 송화강 중류 유역에 서단산 문화가 또 번성을 합니다. 이 송화강을 얘기하려면 좀 또 복잡한데 이 송화강이 그 물길이 처음에 어디서 발원하냐면 사실은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을 해요.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강이 총 3개가 있잖아. 북쪽으로 흐르는 강은 송화강,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 압록강,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백두산에서 발원한 송화강이 쭉 만주를 가로질러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북류 송화강이라고 해요. 쭉 올라가다가 저기 이제 서쪽 대응할령 산맥 기슭에서 이제 발원한 물이 쭉 흘러 내려오는 눈강이라고 하는 강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저기 하얼빈 일대로 이제 일대 그 근처에서부터 그 북쪽으로 흐르던 송화강이 동쪽으로 딱 꺾입니다. 강물이. 그래서 하얼빈을 지나서 쭉 동쪽으로 흘러나가다가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흑룡강을 만나서 동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송화강은 흔히 북류 송화강과 동류 송화강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이제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처음 흐르는 물길은 북류 송화강인데 북쪽으로 흐르는 북류 송화강인데 그 북류 송화강의 중류 유역이 보면 길림시라고 하는 큰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원래 부여의 중심지였거든. 근데 부여는 사실 철기 문화로 시작되는 국가잖아. 그럼 부여가 있기 전에 그 길림시를 중심으로 한 곳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 바로 서단산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서단산 문화는 부여 이전의 어떤 그 지역의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부여가 건국되기 이전 옛 부여인들이 일구었던 청동기 문화 그러면 서단산 문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서단산 문화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 하가점 상층 문화나 요롱식 동건 문화와는 좀 질적으로 좀 성격이 달라요. 하지만 적어도 청동기 문화의 어떤 범주에서 보면 비파형 동건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천강 이남에 한반도 청동 단검 문화라고 해서 한반도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나타나고 되죠. 그래서 총 이렇게 크게 보면 비파형 동검 문화는 네 개의 어떤 지방 문화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가점 상층 문화, 하가점 상층 문화 내몽골 일대죠. 그리고 유령식 동검 문화, 이거는 이제 요하 서쪽과 요하 동쪽, 요하 유역의 문화입니다. 서단산 문화, 서단산 문화는 아까 말한 대로 북류 송화강 지역의 문화고, 그 다음에 한반도 청동 단검 문화라고 하는 거는 한반도 안에서 발전되는 이제 비파형 동검 문화죠. 자, 그래서 대략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하가점 상층 문화의 문화권이 요렇습니다. 요하가 요렇게 요하가 흐르고, 요하가 요렇게 흘러서 이제 이렇게 흘러도 나가고, 요렇게 요하가 서쪽으로 이제 흘러나가면 요게 이제 이른바 이제 이건 서요하,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건 동요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요하 이렇게 흐르는 강이 실황물의 강이라고 해요. 한자로 쓰면 서남 목륜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라무렌 강이라고 부르는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바로 하가점 상층 문화는 바로 이 지역, 그러니까 요서 지역과 이 내몽골 지역이 딱 맞닿아 있는 이 지역의 이 시라무렌 강이 흐르는 요 동네가 바로 이제 하가전 상층 문화가 번성했던 지역이고 그 요동반도와 이제 요하 서쪽과 요하 동쪽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요 발전한 문화를 요령식 동건 문화라고 하고 이 요령식 동건 문화가 전기 고조선의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그 북쪽으로는 서단산 문화라고 해서 이 송화강이 흐르는 이 지역이 서단산 문화가 번성한 지역이고 그 밖에 압록강 이남 이 청천강을 끼고 있는 요 동네가 바로 한국식 동건 문화가 발전하는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비파형 동건 문화는 이렇게 네 개의 지방 문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논쟁은 뭡니까? 논쟁의 초점은 뭐냐면 비파형 동건 문화가 어디서 처음 시작됐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엔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쟁점입니다. 이거는 그죠? 자, 이 비파형 동건 문화의 기원에 대한 논쟁인데요. 요서 지역의 남산근이 그 12대 영자 형식 요렇게 하나가 묶여서 이제 요서 지역에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요동 지역의 쌍방 이도하자 형식을 주목하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조선 문화의 기원에 대한 논쟁인데 결국은 하가점 상층 문화로부터 시작돼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조양 12대 영자 이 유형이 중국 연구자들은 하가점 상층 문화의 하나의 지방 유형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봅시다. 이제 그 조양 12대 영자 유적은 이 요하 유역에 있어요. 요서 지역에 차오양, 조양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조양 12대 영자 유형은 요령식 동건 문화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이 형태가 사실은 하가점 상층 문화의 지방 문화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하가점 상층 문화 바로 이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의 어떤 초기 형태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조양에 있는 12대 영자 유적으로 발전하고 이게 요령식 동거 문화로 발전했다. 해서 뭔가 서쪽으로부터 전파되어 왔다라고 하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비파형 동검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는 요동반도에서 출현을 하면서 쌍방 이도하자 유형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 그리고 완성된 형태의 비파형 동검이 출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동지역 탄생설과 요소지역 탄생설이 부딪히고 있는 거지. 이거는 곧 고조선 문화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기도 해요. 고조선 문화가 스스로 이제 요동지역과 요하유역에서 자체적으로 탄생한 것이냐, 아니면 저기 내몽골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요서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되어 온 것이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중국 연구자들은 비파양 동검이 이제 예맹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비파양 동검이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요하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한 어떤 예맥의 문화라고 예맥의 독자적인 문화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러기 싫잖아. 왜냐면 이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약간의 이제 민족적 감정이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한국 연구자들은 이제
물론 가장 오래된 형식의 비파형 동검이 어디서 처음 출현하는지는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가장 완성된 형태,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파형 동검이야. 비파형 동검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서 오래된 형식이야. 라고 하는 건 쌍방이도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비파형 동검을 중심으로 한 이 예mek 문화가 사실 요가 유역에서 독자적으로 탄생했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한중학계 논쟁의 쟁점이 될 수 있죠. 뭐 복잡한 얘기,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이 여기 얽혀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가점 상층 문화의 문화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흔히 이제 동호 혹은 산융의 문화를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예맥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가점 상층 문화에서부터 비파형 동검의 탄생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비파형 동검 문화가 예맥으로부터 시작한 문화가 아니라 동호 혹은 산융이라고 하는 북방 민족으로부터 탄생해서 예맥 즉 고조선으로 전파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한편 또 이제 요령식 동검 문화는 정말 이거는 뭐 정설이죠. 전기 고조선 문화를 보는 것이 정설이고, 그 밖에 아까 얘기한 북류 송화강 중류 유역에는 서단산 문화라고 하는 문화가 존재했는데 이 또한 부여 건국 이전, 부여에 앞서 선행했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반도에도 비파형 동검 문화가 발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반도 청동 당검 문화라고 불리면서 전기 고조선의 어떤 지방 문화이자 나중에 고조선 중심지가 한반도로 이동하고 나서는 후기 고조선의 중심 문화로 발전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뭐 거칠게나마 설명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논쟁이 있어요. 이걸 전제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수박 겉핥기고 이 안에는 수많은 고고학적 논쟁이 있어요. 이걸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어쩔 수 너무 전공적인 지식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번성했던 비파, 비파형 동검 문화가 그 청동기 문화가 이제 드디어 이제 붕괴하고 새로운 어떤 문화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는데 바로 그것은 기원전 5, 4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원전 5, 4세기가 되면 이제 진짜 동아시아 지역이 조금씩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서 철기 문화가 확산되는 시기가 돼요. 왜냐하면 기원전 5, 4세기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막 청동기 문화가 끝나고 철기 문화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중국에서는 춘추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가 딱 이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만주 일대에도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되는데 그때 특히 요동 지역과 한반도 북부 지역의 철기 문화에 영향을 주는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북경, 중국 베이징 일대에서 번성했던 전국시대 연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존재했죠. 그 연나라에서 발전한 그 철기 문화가 요동과 각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어 나가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서단산 문화예요. 그러니까 요동반도의 철기 문화는 대부분 이제 오늘날 요동반도에 위치했던 그 전기 고조선이 위치하기도 했었던 그 요동반도 일대는 연나라로부터 철기 문화가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연나라가 이제 전쟁을 벌여갖고 동쪽으로 쳐들어와서 이제 요동반도 일대에 요동반도의 서부 지역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동군이라고 하는 군현도 설치를 해요. 요동군이 한나라 때 설치된 군현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그 시작점은 연나라가 설치한 요동군이 있습니다. 연나라로부터 시작된 게 요동군의 역사야. 어쨌든 그 연나라의 어떤 영향력이 요동반도에까지 미치면서 연나라의 철기 문화가 전국시대 연나라의 철기 문화가 요동반도까지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서 요동반도와 한반도 북부의 철기 문화는 중원 계통의 철기 문화를 수용하게 돼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나중에 부여가 되는 서단산 문화 같은 경우는 물론 서단산 문화는 그 주변 지역보다 철기 문화의 수용이 좀 늦기도 한데 어쨌든 그 서단산 문화는 요동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받는 게 아니라 얘들은 백금보 한서 문화라고 하는 눈강 하류 유역 저쪽 정말 그 서단산 문화에서도 저 서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그 지점 눈강 하류 유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번성했던 백금보 한서 문화라고 하는 또 다른 청동기 문화가 있는데 이건 정말 북방식 청동기 문화였어요. 이들이 이른바 백금보 문화 하면 청동기 문화였다가 한서 문화, 특히 한서 이기 문화가 들어오면 얘들이 철기 문화가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한서 이기 문화의 철로부터 철기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서단산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략 기원전 3, 2세기가 되면 3세기, 2세기, 2세기가 되면 이 서단산 문화가 붕괴하고 그 일대의 포자연 전산 문화 혹은 포자연 문화, 포자연 유형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포자연 유형, 포자연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철기 문화가 도입이 되는데 이 문화의 기원은 백금보 한서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서단산 문화는 철기 문화를 북방 유목 세력으로부터 번성한 그 철기 문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동반도와 그 송화강 중류 유역은 서로 전개되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부여의 철기 문화는 독특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무슨 뭐 어쨌든 뭐 그 정도만 얘기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뭐 안테나식 철검, 뭐 연령병식 동병 철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괜히 이런 얘기하면 복잡해지기만 하지 뭐. 자, 한편 이제 기원전 3, 2세기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조선 후기 문화를 대표하는 세영동검 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영동검 문화는 세영동검은 비파형 동검처럼 청동으로 제작이 되지만 세영동검 문화로 진입하게 되면 고조선 후기 문화는 초기 철기 시대와 딱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영동검 하면 이거 비파형 동검처럼 총동기 아니냐 하겠지만 이미 고조선 후기 세영동검 문화가 번성했을 때는 초기 철기 시대랑 맞닿아 있어요. 철기로 전환된 시기하고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영동검 문화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도 사실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영동검은 흔히 청천강 이남 한반도에서만 발견된다 그래서 이른바 한국식 동검 문화라고도 불리는데 그 문화의 기원은 역시 비파형 동검이 번성했던 요동 지방에서 처음 그 초기 형태가 출현을 합니다만 이제 그게 이제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이죠. 그러니까 연나라 장수 진계가 쳐들어와서 이제 고조선이 결국 중심지를 오늘날 평양 일대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 와서 전형적인 모습을 이루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한반도식 뭐 한국식 동검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이 세영동검의 번성은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설의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좀 논쟁의 정말 또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종리 연화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종리는 오늘날 저기 영변 청천강 이제 저기 평안북도 영변 지역에 있는 이제 지명이고 이 연화보는 요동의 무순 일대에 있는 지명인데 이 기원전 3, 2세기가 되면 이상하게도 이 요동에서 무순에서 영변까지 이 지역에 이른바 세종리 연화보 유형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유형의 철기 문화가 전개가 됩니다. 이 문화는 확실히 위만조선 혹은 고조선의 어떤 문화하고는 확실히 질적으로 달라요. 철기 문화기도 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얘들이 뭘까? 항상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세종리 연화보 문화에서는 뭐가 많이 대표적으로 표지 유물로 많이 나오냐면 바로 명도전이 다수 출토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 명도전은 원래 연나라 전국시대 연나라의 화폐로도 썼던 이거니까 이 연의 유의민이 남긴 문화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오히려 중국에서는 그 당시 연나라의 세력이 한반도 북부 청천강 일대까지 미쳤기 때문에 그 연나라의 어떤 세력 확장 혹은 연나라의 어떤 영향력의 확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위만으로 상징되는 중국계 유의민들이 우르르 들어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논쟁의 여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장 이제 그럴듯하게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경우는 결국 위만으로 상징되는 이제 중국계 유의민들이 위만과 함께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위만의 권력을 확대해 주면서 이제 세종리 연화보 유형으로 불리는 이 문화를 창출했다라고 봐도 좋겠는데 다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는 그렇다면 이 세종리 연화보 문화와 나중에 위만조선으로 상징되는 이 평양지에서 발전하는 어떤 그 한국식 동검 문화가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 융합되는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잖아. 준왕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해서 조선의 왕이 돼서 위만조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위만조선이 만들어지면 그 위만조선의 최상층부 권력
층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위만과 함께 건너온 중국계 유이민들이었을 거고 그들이 원래 세종리연합의 유형을 만든 친구들이라면 평양 지역, 오늘날 평양 지역에서도 위만조선 시기에도 세종리연합의 유형과 같은 이러한 문화들이 잘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융합이 안 되거든. 그래서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왜 세종리연합의 유형은 그리고 이게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이게 뭔가는 사실 아직까지 미스테리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가 좀 더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기원전 3세기 말 고조선의 정세 변동과 유만전 조선의 성립을 고려할 때 아마도 그러한 역사상과 연결되는 유적일 것 같다라고는 지금까지는 그 정도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 밖에 그렇다면 세종연합 문화의 담당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위만조선의 흡수가 됐다가 본다면 왜 위만조선 문화에서 양자가 융합해서 나타나는 이 유형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좀 이제 걸리는 측면이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정말 이제 유물로 한번 가봅시다. 비파형 동검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비파형 동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 비파형 동검은 조립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식이라는 건 그 검날과 검 손잡이와 그 검의 무게추를 맞추기 위해 검 끝에 다는 돌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검날은 검신이라고 하고 손잡이는 검파라고 해. 그리고 손잡이 맨 밑에 이제 검신과 무게추를 맞추기 위해 칼을 휘두르려면 무게추가 잘 맞아 무게중심이 잘 맞아야 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검파 손잡이 맨 끝에 다는 돌이 있는데 거기 검파 두식이야. 여기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립식이라는 거지 말 그대로. 이게 조립식이 왜 신기하냐는 얘기를 하냐면 청동검, 비파형 동검 같은 청동기 시대 동검은 보통 조립식이 없어요. 중원 계통의 그 동검도 그렇고 중원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용되는 동검도 그렇고 북방 유목사회에서 사용되는 동검도 그렇고 손잡이가 아니다. 일체형이에요. 한 번에 그냥 거푸집이라고 해서 이 용틀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제작을 한다고 일체형으로. 근데 유독 유일하게 비파형 동검만이 검신 따로, 손잡이 따로, 그 다음에 검파 두식 따로 만든 다음에 이걸 세 개를 세트로 만든 다음에 세트 조립을 해서 만드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거야.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파형 동검 문화는 유화유역의 독자적인 문화라고 항상 주장할 수 있는 게 어디로부터 전파돼서 온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탄생한 문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 전역에서 이 조립식 동검은 비파형 동검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죠. 아 물론 이제 그 뭐야 뭐 안테나식 동검할 때 동병 손잡이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북방에도 그러한 조립식 형태가 많지만 비파형 동검 같은 이 형태는 사실 요하 유역에 거의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검신의 길이가 보통 30cm, 40cm, 그러니까 단검이지 짧은 검이야. 그렇잖아. 동검은 어쨌든 그 철검과 달리 강도 면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 만들면 싸우다 금방 깨져버려요. 그래서 대략 30cm, 40cm 정도의 단검으로 만들어서 찌르기 용도로 보통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략 5cm 이내의 짧은 승배, 칼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손잡이랑 딱 결합시킬 수 있는 결합 부위가 이 승배라고 하는 이 칼뿌리 부위예요. 그리고 검신의 아랫부분이 둥글게 배가 부른 이 비파야 모습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밑으로부터 검의 승배가 그대로 연장돼서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신 이 팔 아래 그 중앙 부위는 등대라고 해서 척추 이렇게 말이 꼬이냐 척추뼈처럼 이렇게 검신의 중앙부가 등마루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요거를 사진으로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검신의 중앙부, 이 등대가 마치 동물의 등뼈처럼 도드라지게 형성되어 있는 게 특징적이고 보통 검날의 가운데 돌기부가 형성되어 있어요. 툭 튀어나온 돌기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돌기부와 같은 위치의 등대 부분에도 융기부, 마디가 볼록 솟아나 있어요. 그 위로 이제 등날이 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날이 요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제 등날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도 날이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돌기부는 비파양 동검이 다른 동검들과 구분짓는 구분되는 독특한 하나의 어떤 형태라고 이렇게 특징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 풍만하게 이렇게 정말 비파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검이 날카로운 부분이고 이렇게 이 부위를 찌르는 거야 사람을. 그리고 여기에 이게 등날이 이렇게 서 있는 거지. 등날이 서 있고 이 등날 가운데 돌기부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돌기부들이. 그리고 여기 아까 승배 칼 뿌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고 여기에 날이 서 있잖아 이렇게. 그죠? 지금 내 마우스 커서가 여기서 보이나 모르겠다. 네. 여기 영상에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요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파형 동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부여 송곡리 충남 부여 지역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출토가 되니까 비파형 동검이 무슨 뭐 요하유역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요하유역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다 나타납니다. 비파형 동검이. 그래서 그 한반도에서도 청동 단검 문화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의 지방 문화가 발전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검의 손잡이 부분, 이 검파부는 보통 이렇게 요 형태예요. 이렇게 요 O자 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딱 손에 쥐어지는 부분은 속이 빈 나팔형으로 생겨서 그 끝부분에 아까 검뿌리라고 하는 순배를 딱 삽입하면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검신과 검의 손잡이가 이렇게 따로 주조돼서 결합하는 형식의 이 조립식 검이 중국식 검이나 북방 오르도식 어떤 검과 뚜렷한 형태라는 거죠. 비파형 눈검의 어떤 이 조립 형태는 고유의 특징이다 볼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은 한국식 동검, 즉 세형 동검으로도 계승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물론 이 비파형 동검도 역시 제작 시기에 따라 만드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는 일단 읽어볼까요? 등날이 시작되는 이 등대 융기부의 유무, 양쪽 검날의 돌기부의 위치, 그리고 아랫부분 검날의 곡선이 완만한 정도, 폭만한 정도, 검신의 폭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검이 얇아집니다. 이 풍만한 이 곡선이 사라지면서 얄싹한 형태, 날카로운 형태로 이렇게 날렵한 형태로 발전하게 가다가 나중에 한국식 동검, 세형 동검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이른 시기의 것은 양쪽 검날의 이 돌기가 이렇게 뚜렷하고 아래쪽 검날이 이루는 이 곡선이 풍만한 게 이제 이른바 아까 말한 이도화자 돌로몬에서 나오는 비파형 동검이 굉장히 그런 형태가 완성된 형태로 또 오래된 고식 형태로 나타나죠. 늦은 시기의 것은 이렇게 나온 돌기가 분명하지 않고 돌기가 없이 쭉 얄쌍하게 이렇게 빠지는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얇게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곡선도 풍만함도 사라지게 되죠. 이게 정가화자 널무덤에서 발견된 사례가 대표적인데 정가화자가 이제 비파형 동검의 후기 모습을 보여주는 유적이거든요. 이 정가화자 이제 읽으면 정자와쯔인데 이걸 정가화자라고 이제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정가화자 널무덤에 발견된 사례가 대표적이고 이러한 형태가 나중에 한반도로 와서 이제 세형동검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정거화자 유에서 나타나죠. 보면 이제 그 검날의 중앙부에 돌기가 사라졌죠. 그죠? 돌기가 사라지고 뭔가 풍만한 곡선도 사라지잖아. 딱 보이죠. 딱 보면 딱 보입니다. 예. 사라졌잖아요. 양쪽이. 그죠? 양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날카롭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기부가 사라졌죠. 검날에. 자, 그래서 비파형 동검의 주요 출토 지역은 오늘날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일대인데, 즉 요하 유역과 한반도 북부, 물론 아까 부여 송곡리 유적처럼 한반도 남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북쪽으로는 중국의 길림 장춘 지역, 이 길림 장춘 지역은 서단산 문화가 번성했던 지역이죠. 그 서단산 문화 또한 비파형 동검 문화의 기반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래서 동검의 출토 지역 이름을 붙여서 요령식 동검, 뭐 부여식 동검, 고조선식 동검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해방 전에는 만주식 동검이라고 했어요. 만주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그리고 그 형태만을 얘기를 할 때는 뭐 고긴 청동 동검 이렇게도 불리게 청동 단검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고기는 이제 이렇게 그 칼날이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죠. 예. 자,
한반도 지역 내에서도 약 50여 자루 이상 발견되면서 한반도 서부지방, 고조선의 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평안도로부터 남해안 여수반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인이 되죠. 아까 부여 성공리 유적도 얘기했듯이 이게 아마도 한반도 서해 연안 항로를 따라서 이렇게 전파가 된 것 같아요. 남쪽으로. 중국 동북 지방과 한반도 서부 지역에서 조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들 지역 간에 서해 연안 항로를 통해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비파형 동음을 통해 랴오닝, 즉 요령 지역과 만주 및 한반도 일대가 같은 청동기 문화를 공유했음을 알 수 있고, 이 비파형 동검에 출토된 유구는 랴오닝성 일대에서는 돌월 무덤이나 돌광 무덤 등 돌무덤, 그러니까 석관묘나 석광묘 이런 어떤 그 성묘에서 많이 출토되고, 한반도에서도 돌월 무덤이나 이른바 우리가 고인돌 혹은 남방식 고인돌에서 나타나요. 북방식 고인돌뿐만 아니라 돌월 무덤이나 고인돌에서 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한반도의 고인돌 유구에서 비파형 등검이 출토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는데, 전라남도 보성강 유역과 여수반도 남방식 고인돌에서 비파형 등검이 출토되면서 이러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는 고인돌에서도 비파형 등검이 출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사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발견되는 비파형 동검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아까 말한 조양 12대영자 유적에서 한반도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의 어떤 원초적인 형태, 그 원형이라고 조형이라고 볼 수 있는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이 출토되면서, 조문경이죠. 거친 무늬 거울이 출토되면서 이런 세트가 원래 비파형 동검, 요하유역 비파형 동검 문화에서 시작이 돼갖고 이게 한반도로 전파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부여 성공리 유적이에요. 부여 성공리 유적도 한반도 여러 곳에서 이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면서,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에 앞서는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동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비파형 동검이 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춘추 전국 시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중원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가 번성했을 때 한반도와 이제 요하 유역에서도 비파형 동검 문화가 번성하게 된 거죠. 이 비파형 동검은 요하 유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하를 사이에 두고 하가점 상층 문화로 대표되는 요서 지역이냐, 아니면 조양 12대영자 유적 혹은 쌍방 이도하자 유형이라고 얘기되는 요동 지역이냐 가지고 어느 지역이 처음 시작됐을까, 그 기원에 대한 논쟁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북한학계에서는 이 비파형 동검의 초기 형식이 아까 얘기한 요동 지역의 어떤 석관묘, 돌널 무덤에서 미송령 토기와 함께 출토되기 때문에 요동 지역에서 출현해갖고 요소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 학계에서는 비파형 동검의 출토 사례가 요서 지역이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요서 지역에서 출현해서 요동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국 학계에서는 두 견해가 모두 다 주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그 한반도에 유입된 시기는 언제냐? 대략 기원전 한 8세기, 7세기 전으로 추측이 돼요. 기원전 10세기 정도에 요동반도와 요하 유역에서 비파형 동검이 번성했고, 대략 한 2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되면 한반도로도 이게 전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반도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 거푸집에 발견되진 않았어요. 비파형 동검이 자체적으로 비파형 동검을 생산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푸집의 출토로 알 수 있잖아. 거푸집이 있어야 거기 그 용틀에 이제 청동물을 집어넣고 굳혀갖고 비파형 동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 비파형 동검의 거푸집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파형 동검 형태를 그대로 계승하는 이 동무, 이제 창날이죠. 창 끝에 있는 이 동무. 이게 이른바 요령식 동무라고 해요. 이 형태가 비파형 등과 비슷하게 생겼어. 형태가 좀 조그맣게 된 거지. 창 끝에 딱 붙이는 거죠. 이 요령식 동무 및 비파형 동검과 세트를 이루는 이제 부채도끼, 이 선형도끼라고 해요. 선형동부라고 하는데, 이 거푸집이 함경남도 영흥과 부여 성공리에서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현재 비파양 동검의 거푸집이 한반도에서 발견되진 않았지만 그와 세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와 관련 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요령식 동모 혹은 뭐 선용 동부의 거푸집이 발견되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한반도에서도 비파양 동검 자체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선영 동부의 이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비파현 동검이나 요로시 동마의 세트를 이루니까 뭔가 한반도에서도 그런 게 곧 출토가 될 수 있을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뭐 출토된 사례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이제 확언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청동과 같은 금속 자체가 희귀하였던 고대 사회에서 비파양동검의 출현은 곧 지배계급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청동을 제작하는 데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동을 제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구리가 필요하죠. 구리가 희귀한 광물이죠. 그리고 주석이나 아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철광석처럼 뭐 도처에 산지가 널려 있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희귀한 금속이고 희귀한 금속으로 만든 그 비파형 동검은 정말 희소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출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비파형 동검 문화는 곧 우리 역사의 시작을 알린 고조선의 탄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비파양 동검의 이 날이 무기로 사용될 만큼 날카롭지 않다. 이 날카롭지 않은 건 뭐 갈면 날카로워지는 건데 이 형태가 이게 둥구스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날렵해야 찌르기도 편한데 형태가 둥구스름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무기로서의 어떤 성격이 도드라지는 그런 동검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효율적인 어떤 무기의 모습보다는 그 풍만한 어떤 그 형태로 봤을 때 당시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으로서의 기능이 더 컸을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찔리면 아픈 건 매한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무기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형태가 왜 그런 형태인가? 뭔가 무기로서 효율적인 형태는 아니니까 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을까? 이게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풍만하고 큰 형태로 넓은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찔리면 아픈 건 매 한 가지다. 무기로도 사용됐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등장한 거대한 지성묘, 고인돌 같은 이러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의 출현을 상징하는 유적들은 역시 고조선 역사의 시작을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양 동검의 어떤 이 문화권은 랴오시, 즉 요서로부터 랴오등, 즉 요동 지역 및 숭화강 유역, 송화강 유역 그리고 한반도를 이루는 이 광범위한 청동기 문화권을 상징하는 어떤 유물이다 볼 수 있고 이러한 문화권의 분포 범위는 흔히 고조선을 포함하는 예맥 쪽의 문화권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요서 일대의 청동기 문화는 북방계 요소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예맥 고조선과 다른 북방 유목 민족일 수 있다. 예컨대 하가점 상층 문화의 경우는 이거는 예맥 문화가 아니라 산융 혹은 동호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파양 동검이 주로 출토된 지역에 주목해 볼 때 이 비파양 동검 문화를 향유하였던 중심 세력은 고대 중국 동북부에 거주하였던 산융, 동호와 한국 역사 최초의 국가로 알려진 고조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뭐 대충 맞지 않나 싶어요. 자, 특히 이제 요동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출토하는 비파양 동검 같은 경우는 이건 분명 뭐 고조선 사회와 연관이 있는 유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파양 동검을 민무늬 토기인 미송리형 토기와 함께 고조선의 표제 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비파양 동검과 미송리형 토기를 세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와 반드시 유물 출토 형태가 딱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반드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전에 송호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형 토기 이걸 세트로 해서 고조선을 설명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와 딱 맞지 않는 형태의 유물도 많은 케이스가 있어 갖고 이제 반드시 이렇게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태가 됐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세형 동검입니다. 이 비파형 동검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출현한 이 동검이 바로 세형 동검이에요. 정말 얄싹하죠.
이것은 이제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한반도에서 제일 많이 출토되고 거의 대부분 한반도에서만 출토가 되죠. 예. 하지만 그 형태의 이 모습을 보면 비파형 동검을 계승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칼날 부분을 보면 이제 이 하단부에 약간 돌기의 마지막 형태가 보이긴 하는데, 이 돌기가 이제 거의 사라져 있죠. 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폭만 형태가 거의 사라졌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세형동검은 한반도에서만 주로 출토되고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부르고, 청동기 시대 후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까지 제작되었다. 그래서 위만조선 시기까지도 세형동검이 제작이 돼요. 뿐만 아니라 위만조선이 무너지고 낙랑곤이 설치된 다음에도 평양 지역에서는 그 나무광 무덤 이런 데서도 세형동검이 막 출토가 됩니다. 예. 그래서 비파형 동검의 특징을 개성하면서도 그 풍만했던 검신 아랫부분이 거의 직선에 가깝게 날렵하게 가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을 얘기할 수 있는 이 기록이죠. 보면 뭡니까? 빨간색만 볼게요. 이 연나라가 장군 진계를 파견해서 조선의 서쪽 지방을 침공하고 2천여리의 땅을 빼앗아 만번한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이 만번한은 나중에 요동군 번한 뭐랄까요? 번현이 맞 문, 번, 요거 제가 까먹었다. 어쨌든 이 만번하는 요동 일대 어느 지역으로 이제 비장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요동군 현 중에 이 번안현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 비슷한 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명인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마침내 조선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하나의 사료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조선이 요하유역을 중심으로 번성을 하다가 이 연나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 중심지를 오늘날 평양 일대로 옮기게 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사료가 될 수 있죠, 이게. 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전후로 해서 후기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중심지가 자리하였던 평양을 중심으로 이 대동강 유역에서 세용동검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연나라의 침공을 받고 2000여리의 땅을 빼앗겼던 고조선이 평양으로 중심지가 옮겨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고조선과 위만조선 시대의 문화가 세영동검의 문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요동 지역, 야우등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초기 형태의 세영동검, 아까 얘기한 정과자 유적에서 보이는 어떤 비파형 동검이 굉장히 얇은 모습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세형 동검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청천강 이남에서 이제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세형 동검 문화를 꽃피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비파형 동검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자신들만의 고유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세형 동검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이 토론 주제인데, 요거는 다음에 우리 강의실에서 이제 제가 토론 시간이 좀 확보가 되면 요 내용도 한번 다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는데, 만약 토론 시간이 확보가 안 돼서 토론이 어렵다면 요거는 이제 뭐 기말 시험 때 우리 기말 시험 보기로 했죠. 기말 시험 때뭐 서술형 주제로 문제로 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초기 국가가 성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청동기 얘기도 한창 했는데, 그리고 초기 국가와 국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게 옛날에는 진짜 국가 뭐 발전 단계를 따지는 다양한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그와 함께 이제 사회 발전 단계론이라고 해서 뭐 이제 신진화론이라고 해서 뭐 앨먼 서비스라고 하는 사람의 뭐 밴드 트라이브 뭐 취프덤 이렇게 가는 어떤 사회 진화 단계가 있고, 그러한 사회적 진화 단계에 맞춰서 초기 국가가 무슨 뭐 부족 국가, 뭐 부족 그다음에 뭐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라고 하는 부족 국가론도 있고, 뭐 성읍 국가, 그다음에 연맹 왕국, 또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라고 하는 성읍 국가론도 있었고, 뭐 소국 연맹, 뭐 그다음에 뭐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 뭐 어떻게든 뭐 아주 너무 오래돼서 잘 설명하기엔 가물가물한데, 그런 다양한 논쟁이 있어요. 그와 함께 뭐 고대 국가 하나의 국가 체제론이라고 볼 수 있는 부체제론도 좀 제기가 되고,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런 논쟁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일단은 국가가 성립하는 데서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왜 청동기 시대가 진입할 때부터 우리는 국가를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이 좀 있을 법한데, 그런 얘기를 좀 각자 한번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토론이 가능하면 토론을 해보고, 그게 어려우면 기말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로 한번 문제에 대한 답안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고조선과 뭐 비파형 농검, 세형 농검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강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영상 강의역에는 장고영 고분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나 더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금방 또 준비해 드릴게요. 자, 그럼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